신탁 회사는 껴있을 땐 사실상 굉장히 거부 반응 일으킬 만한 건 맞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담보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담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신탁 회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가 대외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건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무권자랑 일단 계약을 시키고 나중에 특약으로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자, 먼저 첫 번째는 집값 대비 근저당이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자, 흔히 예전에는 집값 대비 근저당이 70%에서 80%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일단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집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주안으로 두기 때문에 훨씬 저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이라 함이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인데 근저당과 앞선 세입자 채권, 그러니까 보증금이라고 하죠. 6억을 넘어간다면 실제로 우리가 집값이 10억인 건 말 그대로 호가고 현재 시세일 뿐이지 경매에 넘어갈 때는 경매 최초 입찰 가격이 10억으로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 9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한 번 유찰되면 20%씩 감가가 돼요. 그러면 두 번만 감가가 돼도 20%에 또 20%.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다 찾으려면 앞선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으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이 돈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 내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 60%를 넘을 정도까지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다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경매 같은 게 넘어가면 영순위로 먼저 재반 비용이나 이런 필요한 비용들을 가져가고 선순위 조세 채권 혹은 임금 체불 같은 것도 다 이 부분에서 먼저 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상대적으로 최우선 변제 혹은 우선 변제라고 해도 영순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한 60% 정도를 잡았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집값 대비 근저당이 아주 많은 집. 만약에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빌라 이렇게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집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다가구의 종류에는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한 건물에 문패는 여러 개 있는데 결국에 주인은 한 명인 거예요. 한 팀. 그래서 이 집을 한 집으로 보는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은 집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예를 들면은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호수의 주인이 어떤지, 이 호수의 권리가 어떤지만 보면 되는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01호랑 계약해도 이 주인이 나오고 201호랑 계약해도 이 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인의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나가면 내가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인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앞선 세입자들 보증금이 꽉 차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채권을 만약에 집값이 10억인데 근저당은 0이에요. 등기부 깨끗하네? 이 집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5집이 있는데 한 집에 2억씩 전세 보증금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사실상 깡통이죠.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들어간다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 순위가 꼴등이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 자체가 먼저 들어간 세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니까 그럼 나는 가져갈 돈이 없겠죠. 경매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집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집합 건물의 경우들은 호수별로 공시가격이 나열이 돼 있고 또 아파트의 경우는 KB 시세에서 시세를 조회해서 이걸 기준으로 굉장히 쉽게 보증보험 가능한지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토지랑 건물을 별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따로 계산하고 또 주택 가격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일단은 주변 거래 사례가 별로 없다면 평당 가격을 계산하기가 힘들고 이 주택 가격을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시가격 대비 계산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평가될 확률이 커요. 보증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임대인이 신축집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시가격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게 나오면 임대인도 실제 본인이 받고 싶고 실제 거래되고 싶은 금액, 그건 말 그대로 호가죠. 호가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모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되게 낮게 나와 있는 집은 사실상 보증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유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인데
이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101호의 주인 누군지 101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떼봤어요. 근데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딱 나오네요.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건 옛날에 이 빌라든 뭐든 짓기 전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건물을 멸실하고 그 땅을 담보로 어떠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이 건물을 올린 다음에 지분이 각각 쪼개지니까 그 호수를 봤을 때 토지에 별도로 다른 등기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라는 게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건물 지을 테니까 땅을 같이 담보로 해서 건물 올리게 빚 좀 내줘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 담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토지 별도 등기에 만약에 이런 담보가 있다면 이 담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유의해야 될 게 지상권 설정 등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상권이 뭐냐면 땅 주인은 A인데 B가 건물주가 돼서 A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고 이 건물을 지은 거죠. 이럴 때는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 등기에 지상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래서 토지 별도 등기를 유의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집주인이 너무 자주 바뀐다. 자, 이거는 왜 유의를 하라고 하냐면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물론 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주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 집 자체를 굉장히 투자처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이 살면서 해당 집주인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를 써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집주인이 또 바뀌어 있다. 혹은 대출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또 바뀌었다. 그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블랙리스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유의로 넣었냐면 이 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또 특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준다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신축집입니다. 신축집의 경우에는 보통 동시진행이라고 해서 주인이 될 사람이 매매잔금을 치르는 것을 보통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대금으로 치러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 해서 동시진행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수분양자한테 되면서 임차인이 그 수분양자의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축집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아직 공시가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거나 혹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공시가격을 확보를 하든지 혹은 감정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입니다. 이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수월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고 싶다고 하면 직접 보증보험 기관에 가서 채권 양도 통지서라는 걸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따로 등기소에 가서 천공이라고 하죠.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확정일자를 받아주면 가능한 범위들이 있어요. 보증보험들이. 근데 뭐 아예 뭐 법인의 외국인이다 이러면 보증보험이 안 되는 종류들이 분명히 있고 또 세부적으로 조금 우리 초보들이 계약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또 본인의 자존심이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충 된다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혹은 이런 권리상의 하자, 목적물상의 하자로 계약 혹은 대출 혹은 보증보험이 안 될 시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게 많죠. 가등기입니다. 말 그대로 나 이 집 살 건데 예약할 거야 라고 이제 가등기, 등기를 이미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예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걸 미리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가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임시로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가등기의 무서움이 뭐냐면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는 순간 순위보전의 효과가 있어요.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권원에 의해서 본등기로 가면 그 가등기 뒤에 설정된 건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져요. 이 가등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들이 계약할 때 가등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정말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면 가등기권자라고 하죠. 이 가등기 현재 예약을 해놨거나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 가등기권자도 같이 입회하에 그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같이 받아서 계약자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진행을 해서 혹시라도 소유권이 바뀌거나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된다면 그 본등기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유주가 이미 사전에 만나서 입회하에 계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럼 유효하게 성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해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라.
근데 가급적 유의라고 했던 거는 초보자분들은 이 권리를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법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믿고 공인중개사를 거래하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믿음을 주기 어렵다거나 특약을 제대로 설정해 주기 어렵다면 그런 집은 과감하게, 너무 집이 이쁘더라도 마음에 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집은 지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운데요. 신탁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관리신탁, 담보신탁, 그리고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는데요. 가장 많고 흔한 게 담보신탁이에요. 어떤 건물을 크게 지을 때 보통 신탁사를 낍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사를 끼면 신탁사에서 본인들의 신용을 이용해서 되게 더 많은 빚을, 그러니까 많은 저당을 잡을 수 있게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의 일종인데, 이 개인이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3억밖에 안 나온다고 해도 신탁사를 끼고 신탁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면은 이 신탁사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믿고 신탁사에 신용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보가 훨씬 많이 되고 더 높고 많은 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부분은 신탁 원부라는 걸 뽑아봐야 됩니다. 신탁 내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이 신탁 원부에 신탁자가 어떤 특약을 맺어져 있는지, 어떤 약관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그 내용에 준해서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탁 회사는 껴있을 땐 사실상 굉장히 거부 반응 일으킬 만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건 실제로 많이 상담을 해보면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담보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담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어떤 조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맡은 사람,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던 건,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가 대외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건데 말 그대로 무권자예요. 무권자. 근데 이 무권자랑 일단 계약을 시키고 나중에 특약으로, 그러니까 선조치 후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신탁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이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을 맡긴 주인한테 입회를 하게끔 해서 현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계약을 진행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신탁자인 원래 임대인한테 입회를 해서 계약을 하게끔 하려면 현재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수탁자라고 했죠.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득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할 때, 계약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반드시 잔금 시에는 이 원래 명의, 그러니까 신탁자에게 다시 원래 명의로 돌아오는 조건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탁회사는 어떤 담보를 갖고 이걸 쥐고 있는데, 지금 신탁자는,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은 본인한테 권리나 권한이 없는데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권자가 아니에 대외적인 그냥 이름만 찍혀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잔금 후에 반드시 임대인, 그러니까 원래의 소유권자인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돼야 우리 대항력 같은 것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반 대항력은 신탁회사랑 맺었을 때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왜 봐야 된다고 했냐면, 신탁법도 특별법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특별법끼리 경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회사의 신탁 원부를 봤을 때 이런 맺어져 있는 특약이 우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합을 하니까. 무조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가장 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럼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신탁 원부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조차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신탁 원부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 신탁 원부에 기해서 신탁 원부에 있던 제한 사항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래도 유효한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이 무리하게 계약을 한다면 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에 신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너무너무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저처럼 이렇게 숙련이 되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일반 개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죠. 그래서 섬세한 권리 분석이나 정말 믿을 만한, 혹시 동행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가급적 신탁은 좀 지양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신탁을 넣었습니다. 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상태의 등기부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걸려 있다.
그러면 채권이 이미 골마서 등급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거는 바로 해제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압류, 우리 재산,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도 돈에 관한 걸로, 채권에 관한 걸로 압류를 건 거고요. 가처분은 동전, 그러니까 돈 외에 다른 권리 혹은 동산 혹은 다른 권리에 기해서 압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이 가압류가 넘어가서 진짜 본 압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권한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을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원래 만기가 되면은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 돈을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유를 눌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 줘요. 그러면 기한을 주고 계속 통지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근데 안 됐다. 그럼 법원 가서 찍는 겁니다. 이 권한에 기해서. 그래서 보증보험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이 단계를 걸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후에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근저당이 너무 잔뜩 껴있다. 이거는 유의사항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액 대비 너무 잔뜩 껴있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근저당이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들 중에 가장 흔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매매할 때도 가장 많이 보는 권리이기도 하고 가장 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근저당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일단 근이라는 자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당권이랑 근저당권이랑 완전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은 금액이 딱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당은 그냥 말 그대로 뭘 저당 잡혔다 하면은 그 금액이 딱 특정이 돼 있는데 우리 근저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자의 뜻은 뿌리 근자지만 그냥 근사치 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근저당을 잡으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로 정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원금의 120% 혹은 뭐 어디는 130%, 최고 140%까지도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금보다 20%, 30%, 40%까지 이 근저당권자가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원금이라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소송을 가야 되거나 재반 비용이나 이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을 주의하셔야 될 게 다 갚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저당이 다 갚았으니까 지금 빵원이니까 상관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게 근저당은 말소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초반부에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통장 같다고 했죠. 원금이 0원이어도요. 현재 잔액 사실이 0원이어도 그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지만 이 말소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0원까지 해도 말소 안 하면 끝까지 다시 마통처럼 1억을 땡겨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통 같다는 거기 때문에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면 원금이 0원이다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말소 조건을 꼭 넣으시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준 권리가 소멸이 안 되면 끝까지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비용이 있어요. 근저당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라는 건 설정자가 있고 권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자, 베풀 설자를 써서 근저당을 하게끔 설정해줬다라고 해서 이제 흔히 채무자를 설정자라고 하고 근저당 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집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은행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근저당 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근저당 권자에 기해서 경매한다 뭐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 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하는 비용이 있어요. 설정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0.6에서 0.7%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는 보통은 우리 은행에서 돈을 제공을 할 때 이 비용을 떼고 지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라는 게 한자 용어로 보면 뿌리 근에 막을 저에 마땅당이라고 해서 원래는 임의적 담보물의 처분을 막는다라는 의미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기록을 등기부에 남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을 다 원금 다 갚았으니까 이건 말소 안 해도 돼요 라고 한다면 다 갚으셨으니까 말소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금 다 갚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채권 최고액이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근저당이 한 1억인데 근저당이 한 5천까지만 되면 안정권이 접어들겠어요. 그러면 다 말소를 해주기 어렵다면 감액 등기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1억에서
5천만 원만 지금 현재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등기부를 마통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땡길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액 등기를 하면 그 권한이 5천만 원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편이랑 이번 편까지 해서 이제 등기부에서 되게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꼭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 그리고 등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 근저당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제가 말이 빠르다면 천천히 보시기로, 느리다면 빨리 보기로 2번, 3번 보셔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유익하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우리 토마토 집통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